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저희가 다룰 영화 월령공주 모노노케 히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령공주라고 하는 영화는 1997년 7월 12일에 개봉을 해서 1998년 7월 12일까지 약 1년 동안 상영이 되었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본 인구의 10% 정도가 네.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극장에 걸려 있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나는 그치? 기억하는데 1년이나 걸려 있었던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긴 했다. 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라고 있었거든. 그게 60몇 주 한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한 개가 아니었다가 많이 상승됐다고 나는 그렇게 봤었거든 옛날에. 한국에서는 왕의 남자가 반년 가까이 예, 반년 가까이 했죠.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 만화가 되기엔 도발적인 작품이잖아. 그치. 사실 표현만 하더라도 막 목 날아가고 팔 떨어지고 해서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 많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왔다고 하지. 나도 중딩 때 봤는데 어. 만화가 왜 이래? 막 이런 야, 느낌이 들었었지. 효시가 너랑 나랑 같이 본 거 같아. 너 혹시 그 저기 교실에서 보지 않았냐?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집에서 본 건 아, 기억나. 넌 집에서 봤냐? 나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가 예전에 효시가 얘기했었던 선생님이 조장희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이 틀어줬는데 아, 그거를 그랬나? 그거를 처음 교실에서 내가 보고선 충격을 먹었잖아. 그거 보면서 잔인하면서도 나중에는 정화까지 되는 그 장면들이 완전히 어릴 때 충격적이었지. 무슨 이런 애니메이션이 다 있나. 그치. 나는 그 전까지는 은비가비, 배추도사, 무도사 뭐 그런 거 있잖요. 전래동화적인 그런 거 보다가 맞아. 갑자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그랬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해적판으로 봤단 말이야. 거의 정식 개봉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치.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그때 당시에 상당했거든. 해적판이 나쁜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로 볼 좀 많이 방법이 봤었어. 없으니까 뭐. 예. 보고는 싶은데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말 그대로 그렇게 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가 정점을 찍었지 나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뭐 이런 식인가 그러고선 전에 한번 일본 유학 간 친구 녀석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그런 것도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시카푸라는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갔었거든. 내가 그 봤어 하야오를. 직접 봤다고? 직접 한번 봤었어. 언제? 걔 때문에 봤었어. 그러니까 사인은 못 받고 뭐 인터뷰 하는 것까진 봤는데 내가 한번 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때 당시에 좀 아우라가 있긴 있더라고. 그 아저씨만의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 각종 매체 해가지고. 뭔가 부러운데 미안해. 실제로 왔다는 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북적이니까 워낙에 또 인기가 많으니까. 그치. 인기가 확실히 좀 이야기하신 부분 들어보면은 네. 애니메이션 치고는 굉장히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봤다는 것에서 일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에 기대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토리를 스미스 군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처음에 배경이 되는 공간은 에미시 쪽의 마을입니다. 네. 이 에미시 쪽은 변방 지역에서 사는 시골에서 사는 이런 일족들인데 차기 부족장 후보인 아시타카라는 인물이 마을을 산책하다가 거대 멧돼지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멧돼지는 어딘가에서 공격을 받고서 폭주한 상태죠. 그래서 재앙신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시타카가 이 재앙신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오른팔에 저주가 걸리게 됩니다. 맞아. 예. 그래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서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타타라 마을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재앙신을 공격했던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마을은 알고 보니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숲속의 생물들을 대변하는 산이라는 인물과 이 마을의 지도자인 에보시가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타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시타카는 이 양 진영의 대립에 말려 들어가게 되죠. 이 정도로 시놉시스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결말까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만 해도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인물이 서로 갖고 있는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가 재미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통 자연 자체를 표현하는 게 사슴신이잖아요. 그 그치. 사슴신을 지키는 득들도 있고 그 들개와 멧돼지 신들조차도 네. 자연과 함께 긴간에 대립하는 구도로 잡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슴신하고 들깨 멧돼지 부리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들깨나 멧돼지와 달리 사슴신은 말을 하지 않아요.
별다른 의사소통을 하지 않죠. 그리고 특별한 가치 판단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고 당장 총상을 입은 하시타카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로나 호코토 두 씨를 들깨와 뱃돼지의 시인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면은 마치 그런 사슴신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상정하는 자연 그 자체를 상징화한 모습에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자연은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인간이 해를 끼쳤다고 그에 대해 보복한다는 식으로 방심을 품거나 하지도 않고 앞뒤 맥락이 없죠. 그냥 늘 그러한 대로 지켜지는 거고 이때 그렇다면은 그 사슴신을 자연 그 자체로 본다면 들깨와 뱃돼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사슴신을 지킨다고 하지만 근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인간의 대립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들깨나 뱃돼지는 단순히 자연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 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봤거든요. 자연이 아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하야오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주제와 그 주제를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는 집단 세력 그리고 개인들이 있는데 그 스미스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상주의라고 말해주셨죠. 기상주의요? 이상주의. 기상주의. 진보나 더 나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나 지금 당장에 희생이 있다고 한들 미래의 더 큰 보상과 미래에 건설된 각원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그러한 태도 같은 것들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상주의라고 할 경우 들깨나 뱃돼지는 거기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댄다는 점에서 반기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병주 씨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생태주의나 환경운동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넓게 봐서 인간 생명 자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같은 거랑도 그 백이 닿았겠고요. 마치 코믹스판 나우시카의 연장선에서 기작품을 볼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우시카에서 말했던 건 결국 자연은 낭만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조화의 대상이 아닌 이런 대상으로 결국 결론이 났는데 원령공주에서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나우시카 코믹스판에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마인드에 반대하고 개혁이나 진보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나우시카로 대변되는 주연을 맡았는데 이 주연을 맡았던 캐릭터들이 원령공주에서는 늑대나 멧돼지, 성성이들 이런 캐릭터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세력 중에 하나일 뿐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슴신이 있고요. 이 사슴신은 나우시카 코믹스에서는 없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뭐 들깨나 멧돼지들, 뭐 성성이들도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연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대변한 거다. 그렇다기보다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특정한 시선 중 하나를 대변한다. 인간의 시선으로. 저는 그래서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 경우 들깨나 멧돼지나 성성이나 자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조차도 인간이라고 봐요. 다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타타라 마을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럼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거다. 뭐 소박하게는 자연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고 좀 더 세심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진보주의적인 희망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는 사상 조류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보주의에다가 경고를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슴신을 그냥 자연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본다는 거지. 지금. 아니 사슴신이라기보다 숲으로 대변되는 사람들. 그럼 그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서 그 나타난 자연 그러니까 들깨나 멧돼지들이 하는 행동이 그냥 자연보호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뭔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반대지. 그거에 반대라고? 보수적인 거를 좀 더 이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상주의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꿈인지 너희가 말하는 이상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는지 너희가 말하는 이상주의가 어떻게 세상을 망치고 있는지를 개와 멧돼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보수주의가 옳다는 얘기인 건가? 예컨대 아메리칸 인디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딱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인디언 하면은 굉장히 황홀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갈고 닦고 한편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으로 개척시대 초기에
중에 미국과 정부와 싸웠던 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한편 부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등장하는 타타라 마을이 있잖아요. 네. 베보시 고젠이 다스리는 경지 같은 건데, 근데 그 마을은 굉장히 낙원 같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사회에서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완벽한 수준의 당성 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을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들도 기꺼이 돌보고, 그리고 베보시는 휴가계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타받고 선대받는 기회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마을을 건설하고요. 저는 거기에서 그거를 낙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부박하다고 할지언정 일종의 공산주의적 이상향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로서 굉장히 발전된 사철을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화성총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기반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류에 가득 찬 공동체를 세우는데, 네. 근데 그 공동체를 세우고 제대로 운영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고 많은 희생이 있는 거죠. 그 희생을 보여주는 게 숲이고, 그리고 그 희생에 저항하는 게 들깨와 돼지들이고. 예. 근데 반면에 정작 자연 자체인 사슴씨는 그게 숲을 파괴하든 팔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죠. 자기 신체에 해만 되지 않는다면. 예. 예. 공산주의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보시가 예수고 거기는 예수가 꿈꾸던 마을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꿈꾸던 마을이 건설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분란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정작 사슴씨는 자연은 그냥 유유자적하게 니들 싸워라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요즘에 도리아가를 봤는데 예. 거기 안에 나오는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다 하면은 예. 흥선대원군이 거기에서 출연을 하는데 예. 천주교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자기만의 그런 거를 좀 확립을 하려고 세국 정치 같은 거를 하잖아. 그런 거를 봤을 때도 나는 흥선대원군이나 사슴신이나 나는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 아, 물론 사슴신은 좀 조용하게 있었지만 자기가 있는 틀 안에서 아름답고 잘 살아가게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치졸하게 이제 흥선대원한테 붙은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진짜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들기는 들더라고. 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대입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위시로 한 그 조선의 위정척사파들과 개화파들의 그 박터지는 싸움이 숲에 있는 생물들과 에보시를 비롯한 인간들의 싸움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사이에서 역사는 흘러가고 세계는 그냥 유지될 뿐이고. 그리고 그렇지. 그 역사와 세계가 사슴신 자체고, 예. 대원군 같은 경우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개 돼지에 가깝지 예, 않을까. 그렇죠. 늑대와 멧돼지라고 하면은 간지가 나는데 개돼지라고 하니까 참 없어 보이네. 근데 근데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 그러면 지금 사슴신이랑 예. 에보시 그리고 돼지하고 들깨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는데 사실 정작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시타카와 산 그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둘 모두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 속 영웅들과는 다른 모습을 띈다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나우시카가 네. 근본적으로 벌레에 대해 작품 시작 예전 시점부터 네. 굉장히 고민하고 그 질문 자체를 자기가 품고 있던 것에 비해 모노노케 히메의 가시타카 같은 경우는 어쩌다 휘말린 케이스죠. 그리고 분명히 타타라 마을과 숲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철저히 기방인이었죠. 예. 네. 왕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 모두에게 배척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가시타카는 수읍과 타타라에 접근을 한 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수명을 어떻게든 변장시키고 살아남기 위해 간 거란 파워죠. 그리고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분등병 환자들의 네. 화성총 만드는 공간으로 게보씨가 가시타카를 초청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게보씨가 가시타카의 상처에 얽힌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자 가시타카는 팔이 날뛰면서 게보씨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바시타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너를 죽여서 내 저주가 풀린 타변은 널 죽이고 이 마을 전체를 도륙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실제로 저주가 풀린다면은 그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후반부의 바시타카와 관객이 언뜻 생각할 만한 주인공과 네. 좀 다른 면일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간에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의 생명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번영, 자신의 풍요 그리고 바시타카의 경우 물론 후반부에 보여주는 그 모든 진영 간의 대립을 화합하고자 하는 태도는 굉장히 인상적이기는 한데 그 태도에 이르게 한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예. 생각해볼 연심이죠. 여지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죠. 예.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정의를 예. 위해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거나 예, 그러니까 히어로였죠. 네, 자신의 주관으로 이 세계를 재편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다오시카조차도요. 예. 음. 그리고 그 인물들이 원령공주에서는 싸그리 늑대나 멧돼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까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의 번영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사슴씨는 확실히 그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그냥 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서 방관하는 그런가?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사슴신의 경우는 저가가 없죠. 단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존재에게는 자비가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 하면은 그 순간 아무것도 구분 않고 다 테려 없죠.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유아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사렸건 그 누구를 찾지 않고 일단 우는데 만약에 그 어린 아이가 사슴신과 같은 권능을 가졌고 우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할 때 마치 사슴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사슴신의 태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해가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방관하지만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지면은 모든 것을 때려엎는 일관적인 태도 자체가 이 세계의 법칙이고 인간사의 순리라는 해석을 해봄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타카는 자신의 저주가 풀릴 수 있으면은 모든 인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매정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원령공주를 왜 그렇게 도왔을까? 여자의 눈이 먼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는. 그 육포 같은 거를 직접 씹어서 입으로 건네줄 때 눈이 맞았구만. 농담으로 하면 그렇고 네. 작가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느 정도 아시타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개인이 투영된 캐릭터잖아요. 예. 어떻게? 일단 아시타카라는 존재 자체가 부혜자죠. 이방인이고 왕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 자체가 부혜자고 왕따고 이방인이었죠. 그러네. 자기는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젊은 시절에 추구했지만 실제로 운동권 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윤리나 정치의 정당성 이런 거를 고민해왔지만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그린 게 전부란 말이에요. 까는 게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아시타카에게 반영됐다고 보고 거기서 나오는 부채의식 같은 것이 아시타카에게서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저는 아시타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눈빛이 좀 느껴지는 거야. 초반부에 그 재앙신 때려잡을 때 그거 보면서 그 레터바스의 눈빛하고 나는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살기 어린 눈빛?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 녀석 뭔가 그러니까 처음 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얘가 끝까지 나는 뭔가 계속 저지르고 끝낼 줄 알았어. 사실은 그냥 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마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아작을 내고 끝내자 막 난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거든. 사실은 처음만 보면은 좀 힘도 있죠. 처음만 보면은 완전 아작을 낼 것 같다라는 막 그런 분위기를 내 오른팔에 흑염룡이 뛰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초토화시킬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츤데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었던 것 같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속 잔혹 동화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원령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산이요. 네. 근데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제목은 원령공주인데 원령공주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사태는 진행될 뿐이고 네. 비극은 벌어질 뿐이고 원령공주는 그 사이에서 떠다니는 작은 개인일 뿐이죠.
원령공주가 그런 거는 있죠. 딱 상징적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두 세력 사이에 낀 존재로서 철저하게 상징적인 대상은 되지만 네. 근데 정작 산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산의 엄마인 득대신과 예. 그 모로랑 아시타카. 예. 예. 그 주인공이 그냥 다 찢어가죠. 예.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저번에 달았던 더 랍스터처럼 랍스타도 그냥 잠깐만 거론되고 끝나잖아. 제목만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고 내가 봤을 때도 산이 해주는 역할이 나는 별로 그렇게 본 거는 없어가지고 얼굴 마담이죠. 네, 그 정도 역할인 것 같아요. 임팩트 조금만 주고 그냥 의미가 한 이 정도만 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주는 인물인 것 같아서 거의 도구적으로 쓰인 것 같아. 그냥 딱 봤을 때. 그렇게 도구적으로만 쓰이고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왜 집어넣지 이런 의문점을 안 갖는 이유가 아까 결혜 씨가 처음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외된 약한 어린 여자 또는 뭐 이렇게 약한 계층을 인물로 넣었을 때 그거 자체가 입체적이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도 원령공주 보면은 왜 원령공주가 저 늑대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왜 내 양녀라고 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냥 단 몇 마디로 끝나죠. 인간들이 자신들이 도망갈 때 꼬맹이 던져주고 그냥 갔다. 그래서 내가 키우는 거다. 근데 이게 사실 만화니까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네, 결함이 그래도 있죠. 결함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령공주라는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결혜 씨가 얘기해 준 게 굉장히 주요한 설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그렇고 보통 네, 그 그쵸. 원령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알려진 네. 곧잘 포스터로도 사용되는 모로의 총상을 산이 팔아다가 예. 뱉는 그 장면. 그러니까 입에 핏기 묻은 예, 장면. 핏기 먹는. 처음 아시타카와 만나는 그 장면이 주는 임팩트가 있죠. 예, 혀성과 피와 야성 예. 그런 것들이 조화되어서 기묘한 이물감과 동시에 매혹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시타카의 네. 입장 변화 아닌 그 입장 변화를 묘하게 정당화할 할 반응 아니 뭐 그냥 이런 년에겐 홀릴 수밖에 없어. 아니 그냥 난 매혹보다는 또라이 같던데 처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홀린다는 것도 되겠고 설득력도 되겠고요. 그러한 그들의 사연에 대해 주인공이 궁금증을 느끼고 그리고 예. 우리 관객들도 궁금증을 느끼고 해서 주인공이 굳이 그 숲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에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이입이 예. 되잖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산 캐릭터 같아요. 네. 이렇게 사슴신 그리고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들개들 멧돼지 또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보시 주인공 히로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제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결말이 찝찝하잖아요. 네. 인간이 거창하게 자신들의 죄를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슴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분명히 좀 꽤 행복한 연주가 흐르고 하면서 그럴싸한 결말 같기는 한데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하기 좀 그 힘들고 음, 그래서 하야오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었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그러한 대립의 양상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에 더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대립의 네. 양상이라면은 대표적으로 네. 작중에 등장하는 모로 있잖아요. 네, 그 네. 산의 엄마죠. 네. 이 산의 엄마 모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슴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쵸. 돼지들과는 달리 예. 사슴신이 단순히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음, 숲이 파괴되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신을 섬기죠. 그리고 그 뜻에 동참을 하고 근데 그 뜻에 동참을 한다고 마냥 보기에는 모로가 보이는 사슴신과 다른 태도의 눈이 가죠. 그러니까 돼지들에게 지들 자존심 차리겠다고 괜히 반항하고 그래서 탈몰살 당하는 것보다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도 그 자신은 그 죽어가는 삶 속에서 베보시를 향한 증오로 예. 자신을 내던지죠. 죽일 날을 꿈꾸고요. 어찌 보면은 양가적이고 보수적인 캐릭터인데 네. 근데 들깨신도 그렇고 그리고 주인공에는 가시타카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런저런 다양한 모순들을 품고 있는 그들이 네. 이 작품을 대변하지 않나 싶어요. 예. 물론 뭐 앞서 이야기한 베보시도 있겠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의식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 나우시카하고 연동해서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나우시카 코믹스에서 인간들이 추구해온 꿈이나 로망이나 네. 낭만이나 개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분란과 반목과 갈등과 전쟁만을 낳을 뿐이며 하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역설했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이 상황을 관조하고 긍정하고 응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품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냥. 예. 그리고 네. 코믹스판 타우시카의 결론은 관조 학하자에 가까운데 지금 당장에 생명과 시간을 희생시키면서 그 미래의 낙원을 꿈꾸지 말자고 못 박는 거에 가깝다면은 네. 이 보노노케 히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사람이고 이 세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생명에 가진 본능 같은 것이다라고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되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시타카가 날리는 대사가 있잖아요. 모로가 너가 어떻게 산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고 부르니까 나는 산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숲을 지킬 수도 없지만 같이 살아줄 수는 있다 맞아 맞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중학교 때는 음. 그 생각을 했어요. 환경 파괴를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주옥된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에 와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름 생각해 본 거는 이데올로기랑 환경 문제에 대한 거를 갖다가 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주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봤을 때 양쪽에 물론 다 말은 맞거든. 말은 맞는데 자기 취향에 맞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함께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환경과 결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게 나는 좀 더 크다고 봐. 그런데 그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싸우기만 하고 다른 주변 환경만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사슴심처럼 희생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서 갖고 제가 죽어서 이 환경을 정화시키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서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쯤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특히나 또 일본 쪽은 환경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교토의정서 같은 것도 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의식 같은 게 크다고 보거든.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결론을 내는 거는 미야자키 하야오식 결말이 완성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 파괴하지 말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고 얼마 전에 다시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또는 다른 영화를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혜 씨는 이렇게 해석했을 때 뭔가 쾌감을 얻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독의 생각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약간 이런 감상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골 때릴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주제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 어떤 의미를 예. 하는 것 예, 같다, 예, 뭐 예. 어떤 역할인 것 같다 그런 실컷 거는 얘기했잖아요. 이제 실컷. 심도 깊게 얘기하잖아. 실컷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컷.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특정 장면에서 즐겁고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즐거움이 배가 되고 덜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성립하는지. 그러면은 그런 매력을 느낀 게 원령공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매력을 느끼셨는지.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거는 일단 소설이거든요. 근데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적 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내적 논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소설보다 좀 덜하고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덜하겠죠. 예. 네. 근데 다만 원령공주가 네. 그래서 어쩌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굳이 주제까지 끌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근데 다만 그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라면은 네. 이러한 주제들을 느낄 수 있게끔 네. 그걸 꽉 배치하는 예. 구도들. 예. 예, 그리고 이방인 아시타카와 그리고 산과 그리고 산이라는 캐릭터를 집약하는 한 장면과 개보씨가 다스리는 그 마을 공동체와 네. 예, 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단일한 이야기 속에서 가지런히 배치가 되어서 그 중에 무엇 하나에도 무게가 가지 않고 전체를 두루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예.
그런 구성미가 참 인상 깊었다 싶네요. 그 예를 들자면은 산이 구성당한 주인공을 네. 사슴신의 네. 섬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연못을 지날 때 네. 물 밑을 잡아주는데 네. 근데 물 밑에 볼 경우 수조류와 함께 네. 동물의 펴다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딱 수조류는 삶 그리고 펴다귀는 죽음을 한 장면 속에서 담아내고 그리고 또 함께 산이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사슴한테 네. 예. 말을 하기를 이 섬에는 올라오지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사슴신이 대변하는 삶과 죽음은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별로 구분을 하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영화는 장면 장면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줄 밑에 해골과 그 생명을 상징하는 물 그리고 그렇죠. 예. 또 이야기 전체적으로 인물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구성 짜임새들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호응을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죠. 나는 영화를 볼 때는 장면을 기억하거나 그 장면이 멋있고 짜릿해서 좋다라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죠. 예. 텍스트에 더 익숙하셔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 그게 완벽한지 짜임새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점이 있을 때 원령공주는 거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중에서는 손색이 없다. 아,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짜임새 있다고 생각해요. 코믹스를 제외하고는 아, 가오시카 코믹스도 사실 결함이 짜임새는 좀 예. 그 중간의 방향을 선택해서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고노노키 히메는 그런 게 제일 없죠. 그리고 나우시카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권이나 되는 그렇게 짧지 않은 만화다 보니까 압축미가 덜한데 모노노케 히메는 압축미가 충분히 느껴지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압축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그 130분 정도 되는 러닝 타임 속에서 그 각각의 캐릭터의 스토리를 다 끌어내고 각각이 대변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사실 7권 정도 되는 코믹스에선 보여주기 힘든 거죠. 늘어지기 쉽고 템포 다운되기 쉽고. 참 저런 거 들으면은 네. 정말 나랑 차이점이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그냥 코믹스 딱 보면은 그냥 장면 장면만 생각을 해요. 나우시카가 벌레한테 얘기를 하잖아.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근데 또 넘기면은 네가 그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거밖에 안 보여 넘기면서 그 장면만 너무 특화돼서 내가 보다가 보니까 물론 뭐 짜임새를 당연히 전체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눈에 밟히니까 반을 못 넘기고 3권을 못 넘기고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내가 그랬을진 몰라도 애니메이션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또 해피엔딩적인 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쇼시가 아까 전에 게스트한테 질문했던 거는 나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 후자라면 감독의 의도를 눈치챘을 때 그게 더 나는 맞지 않나 싶어. 하여튼 사람마다 보는 그게 달라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나 화면에 대해서도 그게 가는데 계속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논리적으로 틀려도 용서가 되는가를 보기까지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게 확실히 보는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네. 근데 그거에 의해서 뭐 흥행은 다르더라고. 캐릭터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웅장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사이 시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멜로디가 토토로에서 나오는 멜로디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좀 토토로에서 비슷하긴 나오는 해요. 멜로디가 뭐냐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서는 이 멜로디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였는데 모노노키에서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 그러네요. 히사이시조가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도 좀 있어. 다른 그냥 실사 영화 볼 때도 저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런 네.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히사이 시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오페라에서 쓰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에서는 주로 한 가지 주제가 되는 선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변주해 나가거나 메인 또 선율이. 악기를 바꾸거나
그 멜로디를 가지고 아예 노래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완벽히 모범적인 예예요. 사실 이 멜로디가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 멜로디 하나 가지고도 토토로에선 비슷한 멜로디인데 토토로에서 나온 이 멜로디는 오케스트라로는 전혀 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라이브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주로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첼로랑 같이 협주하거나 이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되게 서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이 음악을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간단한 선율로도 움직이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군대도 등장하고 마을이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케스트라까지 사용을 하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은은하게 끝나는 결말을 맺는데 저는 이 음악이 굉장히 한몫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음악은 디즈니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디즈니에서 뭐 미녀 야수, 또 인어공주,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언더 더 씨. 만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면 뮤지컬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당시에 대사 대신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죠. 발리우드식.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노래가 나와서 뭐 겨울왕국만 봐도 노래가 한두 개가 아, 아니잖아요. 게. 겨울왕. 네. 아유, 그런데 이 음악 이 원령공주에서는 한 가지 선율 가지고 계속 돌려요. 오페라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사실 뮤지컬의 스케일과 오페라의 스케일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가 무겁다라기보다는 그 스케일 때문에 전해주는 압도적인 감동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중국인데 실제로 제대로 된 오페라를 하려면은 코끼리를 데려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잠실 경기장이었나요? 거기서 관객들이 잠실 경기장에서 라디오도 나눠줬고 그것도 꽂고 실제로 코끼리가 몇십 마리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오페라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만화는 만화가 아니라 옛날에 배너급인 거죠.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음악을 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토토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토토로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선율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주제의식이 강합니다. 원래는 오페라도 네. 저금 예술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모차르트나 바그너 같은 천재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전과 격을 다르게 만들었죠. 그럼 오페라라고 해서 종류가 많이 나뉘긴 합니다. 로시니나 모차르트처럼 가벼운 그런 사랑 얘기, 뭐 이렇게 남자가 바람 피고 여자도 바람 나고 뭐 돈조반니처럼 막 바람둥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푸치니나 베르디, 오텔로로 넘어오면은 끝장이 납니다.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음악을 사용한 게 거의 그런 규모의 오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제의식이 워낙 장대하고 크다 보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사슴신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잘린 다음에 그 부피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팽창하잖아. 거의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지. 그것을 담아내려면 이 정도의 음악 스케일이 필요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점은 주목해서 못 봤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오페라 자체는 기본적으로 음악 장르에서 네. 온 만큼 주선줄이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그게 내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노래의 내적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예 듣는 거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만큼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모노노케 히메에 대해서 마무리 평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오늘은 좋은 분 한마디는 해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 중에 하나가 좀 감명이 깊더라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인데 바람이 분다 인터뷰 중에 한 얘기였는데 네.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나날이 3D라든가 음.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표현력 그거에 있어서는 퇴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왜 우리가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달았을까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표현력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지브리가 제일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결론은 표현력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의식이라든가 아까 전에 뭐 다 얘기를 했지만 네.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캐릭터만 살리려다 보니까 망치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고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원령공주를 놓고 보면은 저는
3개 반 정도 주고 싶고요. 음. 네. 처음에 중학교 때 충격적인 모습과 30이 가까워져서 본 원룡공주는 차이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좀 나름 해석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어려운 애니메이션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당연히 하나죠. 미야자키 하야오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작품이니까 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부에서 벼랑이의 포뇨라든가 네. 마루미 나리에티 등을 얘기하면서 미야자키의 본질은 동화 작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박하고 낭만적이고 아이 같은 세계를 꿈꾸는 네. 판타지 세계를 꿈꾸는 이런 사실은 평범한 사람인 거죠. 음.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사슴신처럼 냉혹한 게 현실이죠. 음. 그리고 미야자키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자신의 동화적인 열망과 자신을 둘러싼 그 현실의 잔혹함이라는 괴리 속에서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치열하게 고민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결과물이 마지막에 사슴신에게 머리를 바치면서 저주의 온몸이 뒤덮인 아시타카와 산의 모습이 되겠죠. 네. 그것이 미야자키 본인이 좀 희망하고 희구했던 태도일 테고요. 음. 미야자키가 평생 고민해온 바를 최대한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뽑아낸 결과물이라고 보고 그 네. 점에서 성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나우시카 코믹스판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 거는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원령공주에 비해서 나우시카 코믹스판은 덜 성숙한 작품이긴 하죠. 나우시카 세계에서 제시된 메시지조차 원령공주에서는 풍자가 되고 덧없이 사라지고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시카 세계관은 패기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념이나 의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비록 덜 성숙한 것일지언정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원령공주의 성숙함과 나우시카의 패기는 좀 대조된다고 보고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좀 대립된다고 봐야겠죠. 뭐 별점을 주면은 4.5점 정도 주고 싶고요. 네. 뭐 일본 애니 중에서 이 이상을 찾아보기 힘들죠. 나우시카는 한번 다루던지 보던지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얘기했던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30인데 대단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사는 거네. 그냥 사는 거요. 뭐요? 그냥 사는 거야. 숫자만 바뀌는 거요. 그냥 사는 거요. 그런 그러고 얘기를 보니까 다들 한 2달 지나면은 그쵸, 아니, 그쵸. 2달도 아니구나. 2달도 안 뭐, 남았습니다. 예, 한 달 반 지나면 다. 네. 뭐 한국에서만 그렇죠. 네. 하여튼 외국 살 거야? 글로벌 스탠다드 외국 따라가야. 살 거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너무나도 감명이 깊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웃기는 거 장면이 없어. 웃기는 없어요. 장면이. 예, 그건 이게 확실해요. 뭐 피식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아, 그래? 텐데 그래서 내가 반개를 깎았어요. 나는 시종일관 진지하더라고 사실. 타타마을 사람들 좀 웃기잖아. 여자들이 막 농담 그게 따먹게 하고 막 나는 이런 거. 별로 웃기지가 않았던 게 저 여자가 저렇게 드세면 어떻게 같이 할까? 기세. 어, 너무 기세. 어떻게 저렇게 피곤해 살아. 그냥. 피곤한 거밖에 그랬어. 없어요. 그러다 한남충이라고 그 욕 먹어요. 네? 한남충? 한남충이 뭐야? 한남충은 뭐야? 아 그 요즘 그 인터넷 용어인데 네. 그 한국 남자 벌레 뭐 이런 거지. 예. 아 그래요? 네. 자기들이나 뭐 일배충 이런 것처럼 한남충 이러는 거지. 아니 그렇게 일배충보단 낫다. 한남충이라고 부르던지 뭐. 아니 내가 죽다가 살아왔는데 왜 살아왔냐고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죽다 살아왔는데 너 이렇게 다리 다칠 거면 가서 돼지지 뭐 하려고 와?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나 그거 보고 이게 닭살도 어떻게 났다니까. 한남충이야? 진짜 닭살도 어? 났다니까. 그거 같이 한 보고. 50년, 60년 살아야 되는데 죽다가 살아왔는데 너 쌀 먹이려고 쌀 배달하다가 죽다 살아왔는데 지금 다리 다쳐갖고 병신 돼갖고 소 어떻게 모냐고 이 얘기 듣는데 어떻게 살아? 그게 덕담이지 뭐 부부 사이. 하여튼 그런 게 웃기진 않았어 하여튼. 그래서 난 재밌는 게 뭐 없어서 기회로 사실. 시대 고증일 수도 있죠. 어우. 그러니까 뭐그 시절에 당장 밥 벌어먹고 살 도둑력 없으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피식할 장면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4점을 주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어 처음에. 근데 사실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 2시간 10분이 넘는데 너무 넘어. 이렇게 개그 치는 게 너무 하나도 없어갖고 네. 안 되겠다. 반점 깎았어. 나도 3.5점. 네. 게스트님의 네.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특별히 별점 매길 생각은 없고요. 네. 네.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가장 본인이 힘주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그런 것보다 작가 개인이 가장 각 잡고 예. 예. 가장 많은 정력을 예. 쏟아 부어서 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쵸.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하야오 개인의 상념이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최후의 최고의 예. 마스터피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사실 저는 생과 치히로나 가오시카 코믹스판 같은 경우도 그의 견주거나 그보다 낫다고 할 만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근데 그와 별개로 가장 다양한 편에서 본인이 가장 공들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컨대 생과 치히로가 적당한 힘과 적당한 여유 속에서 약간 균형이 흐트러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조차 전체적인 균형 속으로 포섭되는 잘된 피아티스트의 견주라고 할 경우 그에 비해 고노노키 히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타관 하나하나에 모든 계산이 할려서 예. 숨막히기도 한 예. 좀 그런 작품이랄까요. 엄청 머리 써서 만든 작품. 예. 네. 그 한 번에 치는데 굉장히 계산과 철저한 그거에 걸쳐서 탁 한 번 때린 그 작품인 네. 것 같다. 네. 듣지 못했던 표현이라서 굉장히 음. 신선하고 그 정성이 얼마나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해주신 김결의 게스트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기니어런트 파이스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니어런트 파이스 할 때는 표현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무언가 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런저런 말을 한 반면에 그리고 그 상대가 이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지도 감이 안 오고 그런 반면에 기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고 비교적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 다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더 깊고 길게 얘기할 수 있던 게 훨씬 더 좋은. 그리고 그런 우리가 것 아예 한 명을 잡아버리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서 최초죠 거의. 예. 거의 최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신선했던 것 같아 나름.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도 다른 작품 아직도 많아.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어. 나우시카는 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예. 또 나우시카? 아니 근데 난 거부. 그 만화계지 만화계. 예, 그 만화계 특집으로 가면 되지. 뭐. 만화계 특집으로. 네, 하여튼 오늘 미야자키 하야오 저희가 3시간을 자꾸 녹음을 했는데도 아직도 할 말이 많고 썰들이 많고 인터뷰도 많고 얘기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가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골수 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들으시는 네, 네. 분들 중에서 네. 좀 저희한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팟캐스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 깔끔했어요. 예. 네, 하여튼 오늘은 좀 깔끔했다 네. 내가. 두 번째로 참여해주신 김결의 게스트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영화계는 다음 요. 시간에는 추천해주신 영화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시절에 사랑했던 소녀를 다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례가 그 정도 됐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러브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진지한 걸로 달려왔어. 다음 시간에 녹음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30분씩 제 생각은 그런데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예. 네, 하여튼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